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유현진이 투자 수익률이 연 10%인 임대용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서 연 이자율 8%로 총 투자액의 60%를 융자를 받았다. 이 경우 유현진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레버리지 효과를 묻죠. 자, 이 레버리지 효과니까 지렛대 효과인데, 자, 우선은 이 문제가 나오면요, 수식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수식을 적용할 거냐. 자, 우리 수식 중에 이 수식을 적용해야 돼요. 자, 한 번은 수식은 봤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 이 수익률은 뭐가 된다?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그리고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로 나누면 돼요. 그럼 자기 자본은 뭐죠? 자기 자본은 지분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고, 이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저당 수익률. 자, 요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고, 요거는 남의 돈,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러면 요것은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요거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은 둘로 이렇게 나눴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곱하기는 가중치가 있어야지. 가중치.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 내 돈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니까 가중치가 들어가는데, 가중치가 여기는 뭐죠? 지분,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이 들어간 비율, 지분 비율이고, 여기는 뭐가 돼요? 우리는 대부 비율이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는데, 우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얼마? 1이 된다. 자, 여러분 또 1이 돼요. 자, 그 문제에서 거기 얼마를 융자받았죠? 총 투자금의 60%니까 대부 비율이 60%, 여기 0.6이라면은 뭐는 이제 지분 비율은 40%, 0.4야 1, 1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총 투자한 수익률이 몇 프로? 이게 10%가 주어졌고, 10% 주어졌고, 이 지분 수익률에 지분 비율 얼마? 0.4에다가 대출 금리 얼마죠? 연이자율 8%, 저당 수익률 8%에 대부 비율 60%, 0.6. 자, 여기가 몇 프로죠? 4.8%. 네? 4.8%를 넘어가면은 얼마? 5.2%. 4.8% 넘으면 5.2%에다가 지분 수익률 곱하기 0.4다. 자,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5.2%를 뭘로? 0.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우리는 4분의 50에 4일은 4, 13%가 우리가 지분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총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 총 투자 수익률, 여기 몇 프로죠? 10%잖아요. 자, 총 투자한 수익률이 10%인데, 융자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13% 되니까 몇 프로? 3% 증가했죠? 플러스 3%. 여러분, 퍼센티지 비교할 때는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3% 포인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정답은 3번.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여러분,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돼?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2번
위험과 수익은 상쇄 관계에 있죠. 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 여러분 상충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져. 그 두 개가 상쇄가 되잖아요. 그게 상충 관계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떠올린다면 2번이 답이 나와야겠지.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효율적, 여러분 프론티어를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선. 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위에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최고의 기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를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요. 우상향,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2번 정답. 자, 3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의 동그라미. 접점은 요거죠. 자, 무차별 투자자의 이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과 뭐가 되는 점? 효율적 투자선이 요 뭐 하는 점? 이 접점. 이 접점에서 뭐가 달성되죠? 최적 포트폴리오. 접점이 포인트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돼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나는 점은 요거잖아요. 요것은 요 점보다 뭐 무차별 곡선 밑에 있으니까 효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 무슨 점? 접하는 점, 접점입니다. 접점 주의해 두고 네 번째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개별 위험이에요.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회피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자, 5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이다. 자, 여러분 5번 질문에 우리는 상관계수는 -1과 뭐 사이에 있다?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이 -1에 있다는 얘기죠. -1일 때는 뭐죠? 앞에 뭘 붙여요? 완전을 붙이죠. 완전한 완전한 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비체계적 위험이 뭘로 간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를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1일 때는 또 여기 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인데, 자, 플러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제거가 불가능하니까 뭘로 좋아요? -1로 갈수록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1로 가까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이쪽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커요. 그래서 플러스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 효과,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가 다 같은 말이죠. 이쪽 갈수록 큰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자, 여러분 본 시험에 가면 수준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 이론으로 나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2번 문제 정도. 본 시험에 가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세 번째.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를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로 나타낸다. 자,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는요, 우리 투자하는 꼭 이렇게 표가 주어질 때는요 4개를 출제해요. 이렇게 4개. 시험 문제는
이렇게 4개로 출제하는데 투자 금액이 주어졌어요. 자,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이 주어졌는데 내년에 현금 유입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현금 유입이 주어졌는데 우리 계산을 하려면요, 이것을 잘 계산해야지. 이것을 항상 계산. 뭐를? PV. 요걸 계산 잘 하셔야 돼. PV는 뭐죠? PV 현재 가치는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관로안에 사업 기간은 1년인데 할인율은 몇 프로? 10%. 10%니까 0.1. 1이고 사업 기간은 1년이죠. 1년이니까 1승. 뭘로 나눠준다? 내년에 현금 유입을 1.1로 나눠주는데 지금 5,786만 원을 1.1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여기가? 5,260. 그리고 4,730만 원을 또 얼마로 나눠주면 1.1로 나눠주면 4,300. 또 3,575만 원을 1.1로 나눠주면은 3,250. 또 2,398만 원을 나눠주면 2,180. 뭐 이렇게 하여튼 이 PV를 잘 구해야 돼.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자, 그럼 요걸 구하면 이제 계산은 다 돼요.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을 말하는데, 자, PV에서 I를 빼면 여기 260, 4,300에서 4,000을 빼니까 300, 그리고 3,250에서 3,100가 250, 2,180에서 빼니까 얼마? 180. 그럼 순현가가 가장 큰 거는 뭐죠?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B, A, C, D.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표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잘 구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투자의 순위를 결정할 때 순위 기준이 나왔죠. 기준의 동그라미. 기준이 포인트거든요.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의 답이 바로 1번이 답이네요. 1번은요, 순현가가 1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다? 0이야, 0. 0보다 커야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죠. 항상 순현재 가치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1이 아니라고 했어요. 0을 기준으로 판단. 1번 정답. 2번, 사업 중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보다 짧은 사업을 선택한 짧은이 포인트죠. 자, 회수기간법에서 투자 안에 있어서 이 회수 기간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그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한 거? 짧은 걸 선택을 해야 투자를 뭐 한다? 또 채택을 하죠. 짧은 거 선택을 합니다. 맞고. 3번, 내부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큰 사업을 선택한다. 3번은 내부 수익률법이죠. 4번은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4번, 수익성 지수는 올해 출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1을 기준. 1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0이 아니라 뭐를 기준? 1. 0이 아니라는 거. 1을 기준으로 판단. 맞는 지문이고, 5번은 회계적 이익률법이죠. 평균 수익률.
자, 평균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회계적 수익률. 자, 여러분 회계적 수익률법을 평균 수익률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적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으로 정한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이거든요. 요것보다 크면은 뭐다?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주관적으로 정한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입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 8개 붙었죠? 1억입니다. 1억. 공 8개는 1억이고요. 공이 9개면 10억. 나중에요, 공이 몇 개인지 몰라 틀립니다. 자, 1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추가로의 동그라미, 추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대출 승인 기준을 봤더니 L, T, V가 지금 나오는데 주택 가격이 얼마? 4억 원. 자,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4억 원에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70%, 0.7. 따라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7, 28,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2억 8천만 원. 자, 여기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 소득. 자, 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4천만 원. 자, 소득은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자, 소득에 뭐죠?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몇 프로? 이게 50%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죠. 지금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나와 있죠. 연간 저당 상수 여기 몇? 0.1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4천만 원에 50% 하니까 얼마? 2천만 원. 자, 양변에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2억 원. 대출금은 2억 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두 수식에 공통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 얼마? 2억. 네, 2억 원입니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2억 원인데 여기에 뭐를 빼준다? 기존에 뭐를?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를 받았다? 1억 원을 받았죠. 1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이 추가로,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추가로 이렇게 물었죠? 예, 추가로 대출 가능한,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2억에서 1억 빼니까 얼마죠?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을 우리는 손익분기율이죠. 자, 여러분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 그래서 유효 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1보다 작다.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뭐죠? 유효조소득이 요 두 개를 더해준 것보다 크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부채 비율이 크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을 묻는 거죠. 자,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대출금이 커지는 겁니다. 대출금이 커지면 뭐죠? 여러분,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는 뭐다? 커지죠. 타인 자본이 많아지면은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대출금이 많아져요.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그럼 대출금이 많아지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도 뭐다? 커진다. 그래서 맨 끝에 작아진다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뭐다? 커진다. 2번 틀린 질문. 3번 부채 감당률. 요거 매년 출제됩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합니다. 부채 감당률인데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죠. 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예. 저당 투자자는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 틀렸죠.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도 부족하니까 융자 안 해줘요. 융자를 해주려면 뭐보다? 1보다 커야 돼.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커야 어떻게 돼? 차입자의 채무, 차입자의 뭐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을 해줘요. 1보다 뭐야? 커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 자,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 순소득 승수의 역수.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 자, 대부 비율은 저당 투자액에 대한이 아니라 뭐뭇에 대한 앞에가 분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저당 투자액의 비율. 여러분, 저당 투자액은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분모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금융이론으로 넘어왔습니다. 부동산 금융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금융은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고 장기 저리 낮은 금리로 대출해서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죠. 1번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수요의 상관관계에서 동일 조건일 경우에 융자율, 여러분 융자율은 대부 비율입니다. 융자율을 대부 비율,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융자율인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구매력이 높아지죠.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증가의 동그라미. 요거 가끔 감소로 2번 출제했어요. 증가합니다. 부동산 금융 활동은 어떻게,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잖아요.
그럼 담보 물건 뭐 해야 돼?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감정평가 활동은 담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평가와 담보 가격 결정이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맞는지 뭐. 부동산의 주택 저당 제도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 여러분 주택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가 아니라 뭐죠? 1차, 2차가 아니라 1차 저당 시장. 4번 정답. 여러분 가끔 요거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개념이 가끔 출제를 해요. 21회도 출제했고요. 25회도 출제했어요. 개념. 대출 상환 기간을 다른 말로 만기인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는 뭔다? 증가합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 자, 가를 봅니다. 김혜수는 현재 부모님을 부양할 집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5억 원 필요하다.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받는 걸 뭐라고 해요? 주택 소비 금융이에요. 자, 여러분 소비 금융이 나와야 돼요. 그럼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자, 5억 원 가운데, 자, 여러분 5억 원 가운데 3억 원은 저축해 놓은 예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러분 은행 대출 받는데 그 보니까 뭐가 와야 돼? 직접 금융은 뭐예요? 직접 금융은 금융기관이 중간에 없어요. 금융기관부터 융자 받는 건요, 간접 금융이야.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개념을 아는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과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면 직접 금융이고,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면은 간접 금융이야. 금융기관이 끼었죠? 그러면 간접 금융.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사이에 누가 꼈다는 얘기예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꼈거든요. 그래서 자금 공급자, 여러분은 저축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으면 여기에 이자를 지급해. 이렇게 금융기관을 매개체로 해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금융을 우리 무슨 금융? 간접금융. 이 금융기관이 들어가면 간접이고, 금융기관 없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면 직접금융입니다. 자, 세 번째, 2억 원에 대한 은행 대출 기간이 10년. 매월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 10년. 10년은 뭐죠? 단기가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금융 형태입니다. 5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 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융자해 주니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을 높여주죠. 높여주니까 뭐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기억 맞는지 뭐. 니은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 여러분이 그 니은 보면요, 주택 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주는데, 이때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때를 주택 뭐죠? 소비금융이에요. 주택 소비금융인데 문제는 수요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담보? 주택을 담보.
신용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 신용이 아니라 주택. 니은 틀린 지문. 디귿 주택개발금융인데, 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주택 뭐다? 개발금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세 번째 보세요.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실수요자 형태의 금융. 이거 개발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소비금융이야. 수요자 금융은 뭐다? 수요자 금융은 소비금융이고, 공급자 금융이 뭐다? 공급자 금융이 개발금융. 개발이 아니라 소비금융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 네 번째, 주택 자금 융자는 주로 10년 이상의 뭐다?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 기간이 유동성 제약. 여러분, 자금이 점점 부족해서 파산할 수도 있는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을 2차 저당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는 뭐죠? 유동화 필요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기역과 니을이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10번 자금 조달 방법. 자, 자금 조달 방식에서 여러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지분금융, 부채,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부채금융. 요걸 여러분 우선 구분할 수 있느냐 보는 거죠. 자, 이때 지금 지분금융 방식을 모두 골라라. 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 뭐 당연히 뭐는 들어가죠? 니츠, 부동산 투자 회사 당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도 들어간다? 조인트 벤처도 들어가요. 요 두 개는 작년 28회 시험에 나왔죠. 지분금융. 자,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은 요거죠.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은 MBS,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은 요거 부채금융. 요거 ABS는 부채금융. 그 주택상환사채. 자,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뭐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금융. 공모, 여러분 공모는 뭐죠? 공개 모집을 줄여서 공모입니다. 공모에 의한 뭐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무상증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요건 지분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요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차를 발행하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PF는 뭐다? PF는 부채금융. 정답은 3번 정답. 11번 문제. 자, 여러분 오늘 시험에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린, 예? 대출자는 왜 1번 답하신 분이 많대요? 대출자는 이자율을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여러분 수식할 때 이거 안 봤나요? 이자, 융자 잔고는 뭐예요?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여러분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 적용해요.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 적용하는 거예요. 1번 맞지? 또 항상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번 맞는 지문이고, 가산금리란 대출 이자율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는 이 기준 금리에 뭐를 더해줬죠? 가산 금리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어떻게 돼? 덧붙인, 이 기준금리에 덧붙인 이 가산금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마진 또는 위험, 차입자의 신용에 따른 위험 가중금리라고 하지. 위험 가중금리를 말한다. 2번 맞고, 주택담보대출 시의 가산금리는 CD 금리와 연계가 된 것이 아니라 차입자의 신용도와 연계돼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기준금리와 연계된 것은요, CD야. 여러분, 양도성, 예금증서, 코픽스, 요게 바로 뭐가 돼? 기준금리와 연계된 거지. 요 두 개가. CD 금리와 연계된 건 가산금리가 아니라 뭐다? 기준금리야, 기준금리. 3번 정답. 고정이자율 방식의 초기 이자율. 자,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얘기죠. 대출 우리가 실행 시점.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있어서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정 금리 대출이 뭐보다 크다? 변동 금리 대출보다 높아요.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대출금이 많아요. 과도한 경우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산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뭔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상승이 포인트죠. 맞는 지문.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차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죠. 왜냐?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게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은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맞는 지문. 맨 끝에 높으리 포인트죠. 자, 2번 연간 이자율이 같은, 연간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다.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 대출자는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거 유리하죠. 자, 여러분, 우리 1년에 3개월 이자율 조정주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이자 받는 것보다 금융에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하죠. 왜? 이자율 조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나눠 받는 게 유리하죠. 변동금리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어떻게 돼?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은 큽니다. 맞는 지문. 4번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정 비용 등 대출 수수료의 부과나 조기의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자율과 계약 이자율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뭐가 높아요? 예? 일반적으로 뭐가 높아요? 실제 이자율이 계약상의 약정한 이자율보다 보통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5번 모든 대출 조건을 갖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에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항상 높은 편 밑줄. 여기 틀렸죠? 일반적으로 낮은 편. 일반적으로 낮은 편. 이유는 뭐죠? 일반적으로 낮은 편. 이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낮은 편. 이유는 뭐죠?
이유는 차입자가 뭐를 낮은 편은 차입자가 왜 낮냐?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뭐 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편. 5번 정답. 13번. 한 은행이 어떤 개인에게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어요. 자, 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줬는데 문제는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됐다. 이렇게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더 높았어요. 높으면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2%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인데 이 명목상의 금리,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은 2%만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는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데 이 채무자인 차입자는 이익을 얻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대출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다. 1번 정답.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정금리 대출에서, 자, 여러분,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죠. 시장 이자율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계약상의 비싼 이 이자율로 가지 않고 뭐를 한다? 이때 차입자는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자율 부담을 뭐 한다? 높은 금리로 갚는 걸 이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에서 금리의 조정 주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조정 폭도 더 커집니다. 맞는 질문. 대출 기간 만기 대출 금리 융자액은 대출금이죠. 동일하다면 초기 원금 상환액은 어디가 많아요? 자,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이죠. 대출금도 같고 만기로 같을 때 이렇게 내려오죠. 만기 되면 전액 상환돼 직선 형태는 원금 균등 상환. 자, 초기에 원금은 이만큼 갚았어요. 미상환된 원금 이래요. 자, 원리금 균등은 이런 형태로 내려 원금은 원금 균등보다 원금은 이렇게 적게 갚아요. 이건 CPM이에요.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초기에 대출금보다 융자 잔고가 더 많은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GPM이에요. 자, 초기에 보세요. 초기 원금 상환액이 어디가 많아? 원금, 요게 제일 많이 갚았어요. 원금 균등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뭐? 원리금 균등. 마이너스 나오는 GPM이 맨 마지막.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야 돼. 3번 정답. 이 그림 여기서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출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한 장래의 구매력 손실과
차입자의 신용도 하락으로 우리는 위험 보상률, 보상률은 할증률이죠. 보상률을 다른 말로 할증률을 감안을 하여 결정합니다. 맞는 질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은 융자액을 뭘로 나누죠? 융자액을 융자기간, 만기로 나눈 상환액과 매기 잔고, 잔고는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잔고, 미상환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 5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개념. 자, 5번 개념을 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5번 가지고 1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현진이는 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부 비율 6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연이자율 8%의 고정금리로 10년간 매년 말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다. 매년 말에 동그라미. 자, CAM이거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경우에 6년째 말에 상환을 해야 할 원금이자 합계 얼마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지금 매년 말 상환해요. 매년 상환 조건. 아까 개념에 따라서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대출금은 지금 얼마 받았냐 하면 2억 4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 기간, 만기는 몇 년? 대출 기간은 몇 년이냐 하면은 10년간. 만기 10년.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해에 얼마? 2,400만 원. 두 번째 해도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년 차에도 2,400만 원. 6년 차에도 2,400만 원. 마지막 10년 차에도 2,400이에요. 뭐를 구하는 거? 우리 요거 구하는 거. 원금은 2,400이에요. 자,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는데, 자, 5년까지 얼마 갚았어요? 5년까지 여기 상환 얼마? 1억 2천만 원 상환했잖아요. 2억 4천만 원에서 1억 2천 상환했으니까 융자 잔고는 1억 2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율 몇 프로? 8%. 8%. 요게 이자. 자, 얼마? 8이 1억 2천에 8%. 1억 하면 1억에 8% 하면 얼마? 우리가 1억에 8배면 8배. 그 다음에 200에 16, 960? 960. 3천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계는 얼마? 3,360만 원. 3번 정답입니다. 자, 15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하다. 자,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 이 원리금 상환액이 월 불이백인데 원리금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죠. 자, 그러면 초기에 어디가 많이 갚아? 1회차 초기 1회차에 어디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죠. 동일하다 하니까 틀려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습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을 갖고 향후 금리 상승 예상, 밑줄은 금리 상승 예상, 이게 포인트죠. 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상,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면 안 돼. 불리하다. 왜? 금리
가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금리 변동 위험을 금융기관의 차입자에게 전가하니까 차입자는 불리하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5% 진입했죠? 그러니까 불리해, 차입자가.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점점 낮아지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니까 낮아진다. 4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준주의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차입자, 대출자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 차입자가 대출 금액을 중도 상환한다. 자, 여러분 요거죠. 중도 상환을 합니다. 예?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대출자의 융자 잔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상환된 원금, 대출잔액인데 대출잔액이 뭐가 작아요? 뭐가 작아? 원금 균등의 원리금 균등보다 작아요. 5번 정답. 16번 향후 시장에서의 이자율. 자, 밑줄은 이자율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밑줄. 그러면 우선 요거 지문 가지고 고정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니까 불리하죠. 고정금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 수요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급여 생활자로서 미래를 감안을 해요. 자, 밑줄은 또 매월 갚아나가는 융자 상환액이 고정되기를 원한다. 고정 밑줄.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 밑줄. 그게 또 포인트인데 매월 요거잖아요. 매월 융자 상환액이 이렇게 고정된 건 뭐야? CPM이야. CPM. 자, 공인중개사인 당신은 이런 고객에게 어떤 방식의 대출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뭐죠? 우선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불리하니까 고정금리고 또 뭐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권장해야 됩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지문의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18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